동부여의 금화왕은 유화가 해모수의 왕비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별궁에 두었습니다. 이후 유화의 품 안에 햇빛이 비추어 임신하게 되었고 기원전 58년 4월 주몽을 낳았습니다. 이때 유화는 왼쪽 겨드랑이로 알 하나를 낳았는데 그 크기가 무려 5대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새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금화는 사람을 시켜 유화가 낳은 알을 마구간에 두었는데 이상하게도 알들이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에 버렸더니 모든 짐승이 그 알을 지켜주었고 구름이 끼고 음침한 날에도 알 위에 항상 햇빛이 있었습니다. 결국 금화는 포기하고 알을 도로 가져와서 유화에게 보내어 기르게 하였는데 마침내 알이 갈라지더니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박또박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머니인 유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파리들이 눈을 빨아서 잘 수가 없네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주세요. 이에 유화가 나뭇가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혼자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쏘는 족족 전부 맞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을 주몽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부여말로 주몽은 활을 잘 쏜다는 뜻입니다. 주몽은 성장하면서 재능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 40여 명이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혼자서 화살로 많은 수의 사슴을 잡아왔습니다. 이를 시기한 왕자들이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았는데 잠시 후 주몽이 묶인 채로 나무를 뽑아버리고 갔습니다. 그러자 왕자들 가운데 태자 대소가 금화에게 말하기를 주몽은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대소의 말을 들은 금화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졸지에 마구간 일을 맡게 된 주몽은 마음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 유화에게 한탄했습니다. 저는 천재의 손자인데 남을 위하여 말을 기르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에 가서 나라를 세우려 하나 어머니가 계셔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것은 이 어미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들으니 장사가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좋은 말이 있어야 한단다. 이 어미가 말을 고를 수 있다. 유화는 그렇게 말하고는 목마장으로 가서 긴 채찍으로 말들을 어지럽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말들이 모두 놀라 달아나는데 한 마리의 붉은 말이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주몽은 이 말이 좋은 말임을 알고 말의 혀 밑에 바늘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 말은 혀가 아파서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심하게 야위었습니다. 어느 날 금화왕이 목마장을 순시하며 여러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고 야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주몽은 이 말을 얻고 나서 그 바늘을 뽑고 도로 먹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 주몽은 부여에서 3명의 현명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오이, 마리, 협보였습니다. 부여를 탈출하기로 결심한 주몽은 이 3명의 동료들과 함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채수라는 강에 이르렀는데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뒤에서는 그들을 잡으려는 부여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는 없고 그들을 추격하는 군사들이 따라붙은 위기의 상황. 이때 주몽은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였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자인데 지금 난리를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황천과 후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배와 다리를 주소서. 주몽이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나와서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주몽 일행을 쫓아온 군사들이 강에 이르니 물고기와 자라로 이루어진 다리가 곧 허물어져 이미 다리에 오른 자는 모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채수를 건너 부여를 탈출한 주몽 일행. 참고로 부여를 탈출하기 전 주몽이 어머니 유화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유화가 너는 어미 때문에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말하면서 가는 길에 오곡 종자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서 보리 종자를 잊어버리고 온 것입니다. 이때 주몽이 큰 나무 밑에서 쉬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습니다. 이때 주몽은 아마도 신모께서 보리 종자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활을 쏘아 비둘기 2마리를 한 화살에 모두 떨어뜨리고 목구멍을 벌려 보리 종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주몽은 터가 좋은 곳에 정착하여 도읍을 세웠고 그렇게 고구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주몽은 초가집에 머물면서 대강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인 비류국의 왕
송양이 나와서 사냥하다가 주몽을 발견했는데 그의 용모가 비상한 것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바다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일찍이 군자를 만나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대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느 곳에서 왔는가? 과인은 천재의 손자요 서쪽 나라의 왕이다. 감히 묻노니 군왕은 누구의 후손인가? 나는 선인의 후손인데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지금 이 땅이 너무 작으니 나누어서 두 사람 다 왕이 될 수는 없고 그대는 나라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의 속국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은 고조선의 시조 단군왕검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동천왕조를 보면 고구려 11번째 왕인 동천왕이 평양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에 달린 주석에 따르면 이 평양 지역이 선인 왕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시로 볼 때 선인이라는 이름은 단군왕검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선인이 고조선의 단군왕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송양의 비류국은 고조선과 관계 있는 세력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구려의 초기 중심지인 압록강 유역의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주몽의 고구려가 건국되기 전인 기원전 3세기경의 압록강 유역에는 고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은 유적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송양의 발언과 고고학적인 양상을 함께 놓고 본다면 송양의 비류국은 고조선 문화의 영향을 받은 토착 세력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비류국왕 송양은 자신이 고조선 단군왕검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가문이 이 지역을 다스렸으니 주몽에게 알아서 꾸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욕에 참고 있을 주몽이 아니겠죠. 발끈한 주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인은 천재의 뒤를 이었지만 지금 왕은 신의 자손도 아니면서 억지로 왕이라 칭하니 만일 내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송양은 주몽이 여러 번 스스로 천재의 손자라고 칭한 것을 듣고 마음에 의심을 품어 그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였고 주몽과의 활쏘기 대결을 신청합니다. 송양은 사슴 그림을 100보 안에 놓고 쏘았는데 그 화살이 사슴 배꼽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힘겨워했습니다. 이때 주몽이 사람을 시켜 옥으로 만든 반지를 가져다가 100보 밖에 매달아 놓고 쏘았는데 기왓장 부서지듯이 깨지니 송양이 크게 놀랐습니다. 그렇게 주몽과 송양의 활쏘기 대결은 주몽의 승리로 가볍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몽을 향한 송양의 도전은 이후에도 여러 번 이어집니다.